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70%가 이 항로에 의존하는 만큼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7%로 집계되면서 3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심의 바로미터 여론의 좌표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 75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각 당의 발걸음도 점점 바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지선 준비 상황과 비전을 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유독 포근한 오늘,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데요. 다들 앞만 보고 바쁘게 사느라 내 마음이 웃고 있는지 살필 겨를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잠시 쉼표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좋고 또 점심시간에 한잔하는 커피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박한 행복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을 채워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 하락 하루 만에 상승 출발에 등락 반복하면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0.8% 오르면서 5,80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팔고 기관과 개인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연이틀 하락했지만 장 막판에 트럼프가 지상군 파병을 하지 않겠다는 확전 자제 발언과 함께 유가 진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증시는 전날 하락폭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유가 폭탄을 맞았던 환율 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도 뚫고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소폭 내린 채 1,490원 중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시장이 조금이나마 진정세를 찾은 모습인데요. 다만 최근 어제 다르고 또 오늘 다를 만큼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 같아 보이고요. 상승폭 줄여나가곤 있다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고유가, 고환율 이중 충격을 마주하고 있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이제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예. 천연가스는 또 어떻습니까? 천연가스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이란의 보복 공습을 받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이요. 타격이 커서 천연가스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 불가항력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밝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 선언이라는 건 전쟁처럼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면책을 위해 발동하는 조항인데요. 시설 복구만 해도 최소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으로 향하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의 불가항력 선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로부터 들여오는 LNG 양이요, 연간 90억 킬로그램에 육박하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수입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대신 다른 국가에서 물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력 생산 비용과 수급 불확실성도 동시에 커질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석유화학과 반도체, 또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와 헬륨, 무수암모니아 등 LNG와 연관된 부산물 수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멀리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 전기 요금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중동 사태 리스크가 점점 더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원전과 석탄 화력 가동을 늘려 부족분을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보완한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보완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가 원유 확보전에 나선 상황에서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말에 시급함을 강조했고요. 또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 금값이 떨어지고 있던데 이것도 중동 사태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중동 전선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하면서 유가가 널뛰고 있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머리를 들고 있는데요. 물가 부담이 커지자 어제 짚어본 미국의 연준뿐만 아니라 바로 뒤이어 유럽도 금리를 동결함과 동시에 인상카드까지도 거론하면서 금의 투자 매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값은 7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자산인 금의 특성상 고금리 환경이 길어질수록 채권 가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달러 강세와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도 하락세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게 듣고 계신 분들도 제일 궁금한 부분 같은데 전문가들은요. 일단 중장기적 전망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연말 금 가격 전망치를 6,300달러로 그대로 가져가면서 장기 전망치를 높였는데 예. 매수 시점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연준의 금리 경로와 달러와의 행방 그리고 유가 급등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여부를 꼽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전쟁 뉴스에 매몰돼 금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는지를 보고 연준의 정책 전환 신호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여야겠습니다. 네. 과자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최근 라면, 식용유 가격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엔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같은 간식류 전반으로 흐름이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제과, 빙과 업체들이 19개 품목에 대해 최대 13.4%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아실만한 많은 제품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는데 네. 가격은 제품별로 100원에서 400원 정도 내려가고요. 비율로 보면 평균 4에서 8%, 가장 큰 폭으로는 13.4%까지 내려갑니다. 꽤 많이 내리는 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당장 오늘부터 매장에서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이번 조정은 다음 달인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가격이 그때부터 조정이 된다는 뜻이라서요. 실제 소비자 판매 가격은 편의점이냐 마트냐 또 기존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반영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두고 체면치레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네,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가격을 내리기는 내리는데 대부분의 주력 제품들은 제외되면서 보여주기식 인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 비중이 크지 않은 제품 위주로 가격이 조정됐다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가격은 내려야 하는데 또 큰 타격은 피해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고 특히 상장사 같은 경우 주가와 주주 반응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선별적이나 체면치레식 조정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인하 발표가 나왔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관련 소식 전해드리죠. 저가요금제 쓰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은 이 저가 요금제 쓸 때 기존 데이터를 다 사용하게 되면 바로 차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요. 월 3만 원 이하 요금제 이용자도 속도는 조금 느려지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이 적용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옵션이 있기는 한데 저가 요금제는 해당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는 이 데이터도 기본적인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통신사는 좀 고민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가 요금제까지 사실상 무제한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 이용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로 이동할 가능성도 무시 못하겠죠. 그래서 현재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요금제도 조금 더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LTE며 5G며 요금제만 700개
알뜰폰까지 합하면 수천 개에 달할 만큼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런 복잡한 요금제 구조를 단순하게 하는 통합 요금제 개편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요. 정리해보면 데이터 끊김 걱정은 줄고 요금 선택은 쉬워진다. 이용자 입장에선 확실히 체감이 될 만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소박한 행복은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9134님 세탁소 운영 30년입니다. 조금 전 수선한 옷이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행복하네요. 아직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하셨고요. 3439님 믹스커피 마시는 게 제 하루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하루에 4개나 먹는 게 흠이지만요. 하셨고요. 2893님 요즘 웃음 버튼은 손녀입니다. 애들 부부만 있으면 할 말이 없었는데 손녀가 오고부터는 웃음이 많아졌어요. 테리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이름이 테리인가 보죠. 4687님 창밖에 햇살은 너무 따뜻해 보이지만 몸이 아파 저는 집에 누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친구가 집에서 비빔밥과 잡채를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주고 가네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셨고요. 1918님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찾기 힘든 행운을 쫓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행복을 찾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또 이런 소소한 행복을 읽고 있다 보니까 저의 마음도 행복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대체로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돌발 구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중랑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대 성수 분기점 쪽으론 원릉 분기점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는 자주 막히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 흐름 이어지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서서울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 반대 부산 쪽으론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더 가서 남사에서도 짧게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여론조사로 읽는 민심의 바로미터 민심 직설 여론의 좌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여론조사로 지금 이 순간의 민심을 좌표 위에 정확히 찍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론의 좌표, 민심의 방향을 읽어주실 두 분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스 대표, 김몽신 메타보이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나온 갤럽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화조선 인터뷰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언론에서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67%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것이고요. 이 조사기관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네, 뭐 지금의 국내외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대한 긍정평가는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뭐 자세한 이제 그 긍정평가 이유 이런 것들은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전쟁이 난 상황에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네. 또 물가 많이 높아지고 불안한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 평가가 좀 부정평가가 많아지고 낮아지는 것 아니냐 긍정평가가 지지율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논리적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외부로부터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네. 대개는 이제 결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변화나 정부 흔들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국가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정지향적인 흐름들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발생했을 때 그때도 정부에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여론들이 발생했거든요. 예. 대통령 잘한다 뭐 이런 기류가 그런 흐름들이 평소에 뭐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덧붙여서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봉신 대표께서는 이번 그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뭐 긍정평가, 부정평가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을까요? 예. 긍정평가가 이제 긍정률이 67인데요. 그러면은 예, 국민 3분 중에 이제 2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도 한 1%포인트 이것도 오르기는 했지만 예. 뭐 낮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이번 조사가 재미있는 게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긍정률이 1%포인트 더 좋아져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조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지난 조사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23.6% 잡혔고요. 네. 중도는 34로 이제 가장 많은데 진보가 27.2였어요. 그러니까 23.6 대 27.2로 지난 조사에서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29, 진보 26.6입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직전 조사 대비 5.5%포인트 정도 더 5%, 6% 정도 더 많아져서 29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수 성향인 분들이 더 많아졌죠. 진보보다. 중도가 그래도 많습니다. 32.5인데 이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진보 성향이신 분들보다 더 많이 잡힌 조사에서 1%포인트 5점이 이내지만 그렇게 미세하게 더 좋아졌다라는 건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평가를 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늘어나도 국정 지지도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대구 경북에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부산 울산 경남에서 12%포인트 더 좋아졌습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예. 영남권에서 두 자릿수, 그리고 이것도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하지만 두 자릿수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부정하는 데 있어서 이념적인 균열, 즉 그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 긍정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보수적 평가 가장 이제 강하다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요. 예. 보게 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3% 나왔습니다. 63. 네. 잘 못한다는 비율은 21%. 네. 그 3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서만 놓고 봤을 때 63% 못한다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성과 기반에서 또는 열심히 일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는 탈정치적 평가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나요? 예. 긍정 평가는 이제 긍정하시는 분들 673분 중에서 1등으로 나온 건 이제 경제 민생입니다.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빠졌다고는 하지만 17%가 경제 민생을 꼽았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소통 9, 외교 또 9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3%포인트 빠져서 7위에 기록이 됐는데 5% 나온 거고요. 역시 주가 상승도 3%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254명으로 더 적기는 한데 역시 여기서도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 민생, 고환율이 18%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부동산 정책도 8%로 2등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는 이 사법부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는데 법을 마음대로 변경한다 4%가 부정평가 이후에 반영이 됐지만 이건 순위가 굉장히 낮고요. 사법부 흔들기도 3%이지만 이것도 순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의도에서 지금 한참 뜨거웠던 이슈가 대통령을 부정하는 이유로 떠오르고 있진 못하다. 요게 하나고요. 또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1월, 2월 달 상당히 대통령 긍정평가를 떠받쳐주던 상방 압력을 상당히 든든하게 받쳐주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 이후로 언급량이 줄어들었는데도
긍정평가 자체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는 역시 신뢰 수준이 굉장히 쌓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윤 대표님, 이 긍정평가 1위도 경제민생이고 부정평가 1위도 경제민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둬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탈정치적 시각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정치적 시각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 같은 음식을 놓고 어떤 분들은 간이 너무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거 약간 좀 뭐 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놓고도 이제 맛이 달라지듯이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도적 성향에 있는 분들 또는 진보적 성향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한 1,500만 정도 됩니다. 가족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경제라는 데 포괄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른바 최근에 얘기하는 뉴 이재명,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들 또는 긍정평가층들이 그런 이제 경제와 주식과 관련한 부분들을 포커싱 넣어서 집중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관련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가는 높아지지만 실물 경제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일부 해주고 계신 것이 이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 대표님? 예.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47에서 46, 5점 이내 1%포인트 빠졌지만 상당한 고공행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서 20%, 지금도 20%, 이번에도 20%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최저치에서 아직까지 횡보하고 있다라고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22, 21, 20 아주 극히 미세하게 빠지다가 20에서 횡보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숨고르기 한 다음에 더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모멘텀을 찾고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공천이라든지 공천 룰이라든지 아니면 현역과 관련된 그런 어떤 조치 이런 것들로 만약에 내홍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러면 지지도가 가파르게 오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지도부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번 간다면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혁신 선대위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고공행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전 조사 47%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높은 여당 지지도 4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사법부와 관련된 개혁 입법이 있었죠.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그러면 그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의 지지도가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어떤 사법부와 관련돼서 정치권이 이 어떤 조그만 어떤 충돌적인 양상이 있었을 때 중도에서는 지지도가 살짝 빠지는 양상이 보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지도가 빠지지 않는 게 눈에 보였다. 이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6월 3일에 실시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거 전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각 정당의 정당 지지율은 오르는 게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었어요. 과거에.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정치에 관심이 좀 덜한 분들이 있다가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선거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지를 호소하니까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도 커지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보이고 있다. 예, 원래는 자연스럽게 좀 낮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개선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그것이 이제 당이 그러면 이제 정비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이제 우리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막 덜컹덜컹 거리면은 불안해서 내리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불안해서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 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타고 있던 사람도 탑승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덜컹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선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역별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46 그리고 국민의힘 20이라는 전국 평균이 네.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게 조금 약간 좀 놀라운 것은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에선 44였습니다. 그런데 16%포인트 빠져서 28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에서 29. 그래서 29대 28인데요. 이렇게 되면 TK에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국민의힘이 안정적인 지지도를 얻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하나 읽을 만한 포인트이고요. 그랬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은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5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0대 25로 상당히 좋은 수치가 돼서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이 좀 격전지화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일부가 국민의힘 지지에서 이탈하면서 뭔가 좀 마뜩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 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전국 최대 격전지라고 하는 서울에서 45대 17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최대 격전지인 서울과 충청에서 20%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17과 충청에서는 18.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눈에 띄고 있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좀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결과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국힘은 굉장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선거 앞두고 보수 정당에서는 뭐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 특히 이제 TK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거기서는 이제 난공불락이었던 상황인데 지금 여러 이제 정당 지지율 조사들에서 보게 되면 접전인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말이 좋아서 접전이지 원래 확고부동한 우위였던 것이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론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순간적인 거 일시적 현상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론에는 보니까 날씨적 현상도 있는데 기후적 현상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일시적 현상인지 근본적 변화인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어느 것 하나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날씨적 현상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을 공천하느냐, 그다음에 선거가 정당 대 정당이 아니라 어떤 이제 인물이 강조된다거나 또 지역 경제를 누가 더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쟁점이 된다면 상당히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양당의 경쟁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상대로 전쟁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왔는데요. 이 조사에서 뭐 질문을 했습니다. 파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해야 하는지 파견하지 말아야 하는지 질문을 했는데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 해야 한다는 응답 30%에 비해서 25%포인트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은 많지만 파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조사에서 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진보층, 중도층에서 파견 반대가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참 되게 보수층에서는 파병 여론이 높은 특성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에서도 양분되는 팽팽한 이런 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야당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 또 조정훈 의원 등에서 파병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글들 최근에 이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인해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려는 농축 및 사용 핵연료 이런 관련한 부분에서 권한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파병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정훈 의원도 일본에서 먼저 파병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빨리 먼저 좀 선제적으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내놓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판단될지 뜨겁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국민 여론에서는 좀 신중한 입장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봉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군함 파견에 대한 여론조사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도 이란 전쟁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다가 84%로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이제 파견해야 된다,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군함입니다. 우리 군함 파견인데 이거 호위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항 자체가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의 이 지역 선박을 호위할 군함 파견 요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가 이렇게 높은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아까 우리 윤 대표님 그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하셨는데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파견해야 된다가 45,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가 42니까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될 게 매우 보수적인 분들은 60%가 파견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약간 보수적인 분들, 그러니까 중도 보수죠. 이분들은 또 파견해야 된다는 41이고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가 45예요. 네. 여기서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방금 윤희용 대표님 말씀 주신 그 어떤 야당 일각에서 파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라면 이거는 매우 보수적인 분들의 의견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매우 보수적인 분들은 이번 조사에서 전국 인구의 비율이 응답자 중에서의 비율이 6% 정도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 야당 의원들 일부 발언은 사실은 전 국민의 의견과는 조금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58%가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리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약간 진보하고 매우 진보하고 별로 의견 분포의 차이가 없이 한 70% 내외로 파견하지 말아야 된다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앞서려면 그러려면 좀 더 소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적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지정당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68%가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로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56% 파견 찬성, 뭐 33% 파견 반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체 비율은 이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령대에서도 이제 파견해야 한다는 기류가 높은 곳이 없고 다 전체 연령대에서 각 연령대에서 파견 반대 기류가 월등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 17일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전화조사 온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끝곡으로 네, 시간이 1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리는 여의도 현미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윤희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자 나옵니다. 지방선거 일꾼의 자격 코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와 함께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는요. 팔방미인 손민아 작가와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박한 행복이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경복님, 4715님, 꽃화훼 농원에서 새벽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봄이라 어린이집에서 견학도 많이 오는데요. 작은 손으로 꽃을 가리키며 이건 뭐예요? 묻는 아이들 눈빛이 얼마나 반짝이는지요. 꽃시장 경기 안 좋아서 힘들지만 오늘도 방송 들으며 힘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셨고요. 이경복님은 저의 소소한 행복은 라디오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하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1부 마치면서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 들으시고 잠시 후 1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손쉽게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이나 일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내음절로 된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금싸라기, 노다지 땅, 노다지 판, 노른자 땅, 노른자위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노다지판입니다. 노다지판이란 말에서 노다지의 기본 의미는 광업에서 캐내려 하는 광물이 많이 묻혀있는 광맥인데요. 예를 들어 그는 노다지를 캐겠다며 광산을 찾아갔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비유적으로 쓰이면 손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감을 뜻하고 그는 이번에 벌인 사업에 노다지를 꿈꾸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다지판은 목적한 광물이 풍부하게 쏟아져 나오는 판국이란 뜻이기도 하고 손쉽게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이나 일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광산은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이다. 한창 개발되고 있는 온천은 그야말로 노다지판이다.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봄길이란 시에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난 자리에 시작되는 길과 같은 봄이란 구절도 있는데요. 미세먼지 없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봄이 선사하는 풍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쌀쌀했던 아침을 뒤로하고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4도로 예상되고요. 강릉, 대전 15, 대구 17도, 광주 16도 등 남부지방은 20도에 육박한 곳도 있겠습니다. 11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복사 냉각에 의해서 아침 기온은 다시 떨어져서 서울 2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0도 이하의 아침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 서리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등 12도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겠고 낮 기온도 역시 오늘과 비슷한 양상을 띠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동쪽 산지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해서 강풍이 불어서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이 시기에 산불 주의해 주시고요. 시설물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의 너울 높고 동해 먼바다 물결이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란 공습으로 LNG 시설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카타르 측이 한국 등과의 장기 계약에 대해 최장 5년간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북부 카스피해로 전장을 넓히며 이란 주요 해군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연료를 농축하거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조기 종전 가능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핵심 물자를 뜻하는 경제 안보 품목으로 나프타를 지정했습니다. 원유 수입이 끊겨 나프타 공급이 중단되면 플라스틱 컵, 종량제 봉투 등 석유화학 제품의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합동 대응팀을 가동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복귀 공연과 관련해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공연장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합니다. 문체부는 이번 방탄소년단 공연에 17만에서 26만 명이 모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데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박한 행복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김명한님, 저는 88세 친정엄마랑 전화통화하는 것이 소소한 행복입니다. 내일은 엄마 모시고 사우나 가는데요. 우리 엄마를 아기같이 좋아하십니다. 저와 엄마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하셨고요. 잘 다녀오십시오. 어머니와 사우나. 9072님, 서비스업에 근무하는데 고객님이 수고하세요 말 한마디에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도 소소한 행복 느끼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3685님, 아버지 간병 중입니다. 지금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2561님은 지난주 예쁜 손녀딸이 태어났습니다. 요즘 손녀딸 때문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우야 파이팅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김강수님, 저의 소소한 행복은 아이들이 제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막 힘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니까 좋은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더 이렇게 늘어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또 소소한 행복을 참고해서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소청법은 어제 이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중수청법이 이제 상정될 예정이죠. 법의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이 검찰청을 대신할 이 공소청과 이 중수청 신설하는 법안이 오늘과 내일 이젠 차례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모두 쥐었던 이 검찰은 역사 속으로 이젠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이젠 공소청과 중수청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일단 어제 상정된 이 공소청법을 먼저 보면 기존의 이 대검 그리고 이 고검, 지검으로 이어지는 검찰 조직을 기소와 이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이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즉 이제 검찰은 이제 직접 현장을 누비면서 뭐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 기소 여부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는 이 기소 전문 조직이 되는 셈인데요. 공소청 법에 따라서 이 검찰의 이 특별사법 경찰 관리에 대한 이 지휘 감독권도 폐지됩니다. 또 이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것만큼 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네. 여기에 오늘 상정될 이 중수청법에 따르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직접 수사권을 통째로 떼어내서 별도의 이 독립기구에 넘기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인데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정부안 조항은 이 검사의 영향력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 탓에 따라서 삭제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냐면 검찰이 예전에 수사를 했던 것을 통째로 경찰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네. 중대범죄수사청 쪽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통째로 경찰에 넘겨줄 경우는 경찰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중이 되고 또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걸 좀 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생겨난다. 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숙제로 남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번 법안에 따르면은 공소청 같은 경우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소지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사를
중수청에서 게시를 하더라도 공소청에서 알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기소라든지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에게 필요한 것이 수사에 관여를 어느 정도는 하는 겁니다. 수사를 관여를 하고 살펴봐야 이게 공소의 제기, 수행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숙제가 있고 또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과 그 역할이 원래 이제 수사에 대한 통제에 있는 것인데 네. 검찰이 통제하지 않을 경우는 뭐 행안부라든지 이 라인으로 정권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관건이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검사가 보기에 분명히 혐의는 해소가 안 됐는데 근거가 미진하다. 이럴 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조율이 될지 남아있는 큰 관건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제 필리버스터에 나섰는데요. 가장 큰 이유 이제 요약하면 이 수사 공백에 대한 이 공포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논리를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수사라는 것이 이 생물과 같아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 단계부터 이 법리적인 검토를 좀 병행해야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한데 네. 이를 뭐 칼로 물베듯이 나누어 놓으면 결국 이 대형 부패 사건이나 이 정교한 이 경제 범죄 수사에서는 좀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중수청의 이 정치적인 이 중립성을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이 지휘를 맡는 이 중수청장이 사실상 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중수청이 이젠 정권의 소위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명분 아래서 실제로는 이 정권을 향한 이 칼날을 좀 무디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의 의심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되는 오늘 오후 3시쯤에 이 토론을 강제로 종결하고 공소청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바로 중수청법이 이제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두 법안에 대한 이 2박 3일 필리버스터 내일 오후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김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 법안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022년에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 그때는 반대 여론이 더 컸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사이에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권의 등장이 오히려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에 더 힘을 실어주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반대 행보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내란 문제라든지 자기 악재를 털고 가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좀 반대쪽에 힘을 실어줄 수 없도록 하는 네.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만약에 국민의힘 버전의 검찰개혁안 같은 것을 내놨는가. 예를 들면 중수청은 설치를 하되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는 민주당과 다른 그런 방안도 내놓을 여지도 있었는데 그런 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이것도 반대의 힘이 좀 붙이게 되는 그런 결과로 또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공론화 작업에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못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놓고도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아요. 대구시장 공천만 봐도 뭐 살생부 명단이 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인적 쇄신 그리고 이제 중진 물갈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이 위원장이 사실상 이 누구를 쳐내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후보로 꼽기 위해서 좀 이 같은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호영 의원이나 뭐 추경호 의원 등이 공천 컷오프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 구체적인 이 살생부 명단이 정보지 형태로 이제 돌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예. 컷오프 대상으로 지목된 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 삼각 커넥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보수 유튜버죠. 이 고성국 씨가 이정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당에 추천을 했고 네. 예, 이정현 위원장이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고 씨가 밀고 있는 이진숙 전 이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로 만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위원장이 기업을 일으켜본 경험이 있는 인물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두고 아니다 이 위원장은 이 CJ 제1제당 대표를 지낸 최은석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다 보니까 어제 이 대구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요. 회동을 끝내고 인위적인 컷오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은 논란이 확산하니까 대구 공천은 당분간은 좀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네요. 네, 이정현 위원장 오늘도 SNS 글을 올려서 새로운 인재에게 길을 열기 위한 결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얘기하는 게 기업을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 본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성희 기자 성대모사 판정해 주세요. 야, 싱크로율 95%입니다. 예. 제가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오랜만에 저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왜 논란이 커지냐면 컷오프하고 띄우기를 둘 다 한다는 것이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컷오프 같은 경우는 분명한 객관적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인사를 찍어서 하더라도 구체적인 문제를 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띄우기의 경우는 사실 공천 자리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딱 누굴 띄워가지고 전략 공천하고 이게 더 가능하지만 광역단체장은 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하더라도 둘 중 하나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배제도 하고 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북지사 공천은 또 후보 내정설이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뭐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수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김수민은 아니죠? 예, 저희 김수민은 아닌데 요즘 귀가 많이 가렵습니다. 예, 이 현역인 이 김영환 지사가 이 컷오프된 이후에 그 자리에 이제 중앙당이 이제 김수민 전 의원을 이미 내정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갈등이 폭발했는데요. 다른 예비 후보들도 일제히 공정한 경선을 약속해 놓고 뒤로는 특정 인물을 앉히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이미 짜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수민 전 의원의 경우에 이 김영환 지사가 이 정치 대비를 도운 이 정치 소위 제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 지사가 이건 배신의 정치다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 충주맨으로 알려진 이 유튜버 김선태 전 주무관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 이 조기령 후보도 후보직을 사퇴했고요. 또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면서 이건 충북을 우습게 본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워낙 확산하니까 이정현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충북은 컷오프된 이 김영환 지사를 제외하고 그럼 전원 경선으로 후보를 뽑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워낙 공천을 두고 이 시끄럽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좀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당 지도부 한 관계자 통화를 했는데요. 말을 하기를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 아니겠냐. 과정은 좀 거칠어도 일단 언론의 주목을 좀 받는 게 낫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이 내정설이 계속되는 게 아무래도 이 공천 질서를 좀 무너뜨린다 이런 우려도 당내에 만만치 않은데요. 장동혁 대표도 더 이상 이 공천 갈등이 커져서는 좀 안 된다. 공천의 목표는 승리여야 하고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공관위에 당부했습니다. 지역마다 너무 들쭉날쭉하네요. 네, 지역에 이게 좀 일관된 전국적인 통일된 기준을 갖고 쫙 밀어가는 그런 공천이라기보다는 좀 개별 케이스들을 주목해가지고 퍼즐 맞추기를 하는 그런 공천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래서 사실 당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게 또 좋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천 때문에 시끄러워진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 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끄럽다고 다 이기거나 지는 건 아닌데 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컷오프가 됐든 전략 공천이 됐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발과 논란이 있어도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버리는 그런 공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당대표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나 이해찬 전 대표 컷오프를 했던 김종인 비대위의 당시 작품이었죠. 그게 이기는 공천으로 이어진 사례고 근데 지는 경우가 같은 2016년 공천 때 새누리당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논란만 길어지는 네, 그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유승민 당시 의원 등의 공천을 놓고 굉장히 시간을 끌었고 결국에는 그때 김무성 대표가 뭐 이래 되면 내가 도장 못 찍어 해가지고 도장을 찍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졌죠.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현재의 공천 논란이 2016년 공천처럼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북지사는 이제 이철우 현 지사와
맞붙을 상대가 정해졌네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이른바 이 한국 시리즈 방식 경선 적용해서 예비 경선 승자가 이 현직 지사와 맞붙는 2단계 압축 경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경선 방식의 첫 승자가 나왔습니다. 이 경북지사에 출마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철우 현 경북지사의 맞상대로 결정이 됐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이 책임당원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 30% 반영하는 이 여론조사에서 이미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이 쟁쟁한 경쟁 후보들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재선 지사인 만큼 이 도정의 이 장악력과 소위 현역 프리미엄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반면에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높은 인지도와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이 측근 지도부원 이 스펙을 앞세워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소위 이 경북 시리즈 경선의 이 흥행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4월 중순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맞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국 시리즈 방식의 경선을 하게 되면 1차 경선에서는 현역 지사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현역 지사 지지층이 누구를 선택할지가 변수가 된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사의 상대로서 약해 보이는 사람을 일부러 역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현역 지사하고 색깔이 비슷한 후보를 찍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이철우 지사하고 김재원 최고위원 좀 지지층이 많이 겹칠 수 있거든요. 두 사람 다 전통적인 어떤 뭐 친박 친윤 요 계보에 있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견된 결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두 사람이 맞붙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 강경 지지층 입장에서는 누가 더 센가 쉽게 얘기해서 그쪽으로 선호 순위를 좀 가려볼 것 같고 온건 지지층 입장에서는 누가 더 무난한가. 예, 요 대결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색깔이 많이 비슷한 후보끼리 맞붙게 됐다. 이거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016) 지방선거 정밀 타격 인터뷰 일꾼의 자격. 네, 6.3 지방선거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과정과 경선 공정성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좌고우면 없이 직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가 있습니다. 부동산 해법부터 서울 팬덤 넥서스라는 새로운 도시 비전까지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윤희숙 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는데 네. 한 달 만에 또 국내외 정세가 막 요동을 치고 있네요. 중동에서는 또 전쟁이 벌어졌고 네. 캠프 이름이 직진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직진한다. 네. 좌고우면 없다. 이런. 그래서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 선거에 나설 때 대단히 어려운 선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경선도 뭐 쉽지 않겠지만 본선에 나선다 해도 지금 국힘당이 서울에서 보이는 지지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본선도 대단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 보수가 지금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선거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에 대한 비전을 서울 시민께 설득시키고 지지를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진짜 보수의 리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저희가 저 시민들과 지지자들께 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캠프 이름도 직진 캠프고요. 네. 후보 이름도 직진 후보입니다. 직진하는 윤희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지금? 불기 시작하고 있죠.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힘들게 하셨는데 저 오세훈 후보께서 이번에 보이신 모습이 좀 많은 분들한테 저는 실망을 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5선에 도전하는 당 최고 어른 군에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대단히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등록 한 해 만에 이게 몇 번 계속됐고 3번째에 가서야 이제 등록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과정에서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것은 없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뭐 이렇게 경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보수 지도자들의 모습이 뭔가 좀 강인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직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당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대단히 절실한 모습인데 사실 저도 좀 실망했고 다른 분들도 좀 실망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선에 오 시장이 들어온 거는 윤희숙 후보님한테는 잘된 겁니까?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들어오시라고 권해드렸고 왜냐하면 지금 당의 그 힘이 굉장히 빠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선을 근사하게 치러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게 오 시장님한테도 좋고 오 시장님이 들어오시는 게 저한테도 좋고 네. 그래서 근사한 경선을 치르면 그 에너지로 그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본선에 가서 승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의 에너지로 본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경선이 김이 빠지거나 기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환영합니다. 그 들어오신 것 자체 환영, 들어오기 전까지의 그 뭔가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뭐랄까요. 우리 그 중진급의 아주 초중진급의 우리 지도자로서는 좀 너무 짜라 보인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원했던 거는 당이 먼저 변해야 된다 아니었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이제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혁신선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후보. 또는 뭐 저 같은 후보라도 지금 후보가 된 이상은 당의 그 변화를 끌어내는 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이제부터는 특히 경선을 멋있게 치르고 그 무게가 채워진 다음에 경선 후보가 돼서 본선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후보가 굉장히 뚜렷한 방향의식을 가지고 그 혁신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 시장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저 장 대표한테 혁신선대위 해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수준은 넘어갔단 말입니다. 한번 얘기했고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그냥 등록했어요. 그럼 졌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장 대표한테 계속 이거 해줘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멋있게 경선 치르고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자와 당원들한테 뚜렷한 방향을 보이고 그 길로 직진하고 그리고 본 후보가 되면 본인 위주로 이제 선대위는 꾸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게 맞지 오늘까지 막 그 혁신 선대위 해줘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오기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들이 좀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컷오프가 나쁜 게 아니라 컷오프를 할 때 어떤 큰 원칙에서 한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지역마다 약간 원칙이 다른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래서 아마 공천을 하실 때 큰 원칙을 먼저 천명하시고 그 원칙을 구현하면서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다고 사람들이 수긍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좀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혀 뭐 이게 판에 없던 후보를 나중에 그 청해서 한다거나 이런 그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공천관리위원장님이 뭔가 원칙하에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당을 네. 위해서나 또 개인을 위해서나 그렇게 막 아주 이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타칭 자칭 경제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윤희숙 후보님께서는. 제가 자칭도 했나요? 아니 그 관련된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경력이 말씀해 주시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정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1인 입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 큰 폭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이번에 사법 입법 이런 부분도 저 국민들로서는 저게 저렇게 막 해도 되는 일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일들이에요. 근데 경제 정책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숙고하고 전문가 서클 또 공무원 서클 이런 데서 오랫동안 토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그냥 공개적인 회의에서 한번 틱하면 그걸로 나라가 확 빨려 들어가요. 그럼에도 대통령은 수기를 강조하잖아요. 본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혀 네. 없던 얘기들이 그냥 그 뭐 공개 회의 자리에서 그냥 틱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연명 의료 같은 거 빨리 그냥 저기 끊고 사망하는 걸로 결정하면 뭐 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전문가 서클에서도 진짜 기하말 얘기들이 그런 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장관 지시로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나라 전체가 지금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저한테는 서울이 대단히 걱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문제는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정책 때문에 지금 거의 임차 시장은 붕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는 뭐 찾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재명 정부도 우리나라의 임차 시장을 그냥 무너뜨린 정부로 저는 기억될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사결정의 균형추가 조금이라도 저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윤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정부와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겁니까? 늘 각을 세운다면은 뭐 어떤 보조라든지 국책사업 협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실 생각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 지난 세월을 봤을 때 서울을 가장 많이 망가뜨린 그 시기가 언제냐면 문재인 박원순 커플 때였어요. 그 두 분이 동시에 계실 때. 그게 뭐냐면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파괴적이다예요. 저는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서울에 유리한 그런 정책을 쓰는 정권이면 모르되 지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다음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나오면 문재인 박원순 때 그 시기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이게 너무 각을 세우다 보면 일이 진행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는요. 슬기롭게 소통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힘의 균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여야의 문제는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야당이 약하니까 여당이 무조건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시해도 나한테 별로 해가 안 될 때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서울 시민들한테 저는 유리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다른 견해를 가졌을 때 무조건 서울 시민을 위한 의견이라는 것만 분명하면 대통령과 굉장히 균형 잡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오세훈 시장은 그럼 지금 균형 잡힌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런 소통을 균형 있게 할 만큼 자신 있게 서울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그 서울 시민들한테 그 강한 톤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서울 시민들의 평가가 나쁘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뭔가 그냥 엇박자를 내는가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감사의 정원, 강화문에 있는 감사의 정원 같은 경우에 정부하고 엇박자를 냈지만 뭐 종묘 재개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문제는 오 시장의 결정이 서울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서울 시민들의 지지와 그 신뢰를 받았으면 정부하고 훨씬 더 소통이 쉬웠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지금 그런 케이스들에서 보이듯이 서울 시민들이 이미 거기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감정적인 느낌이 들고 어떤 때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정부와 각을 세운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부와 대립되는 의견이라도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한다라는 믿음을 서울 시민께 드리면 그러면 정부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정부가 뭐 예산을 깎는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서울 시민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토론 보셨습니까? 제가 한 1시간쯤 보다가 너무 졸려서 못 봤어요. 아니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정원호 후보가 좀 집중 공격을 받는 것 같던데. 근데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공격 같지도 그래요? 않고 뭔가 굉장히 좀 에너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솜방망이 같은 느낌? 아무래도 같은 당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저희 경선을 기대해 주세요. 예, 기대됩니다. 네. 네. 정원호 후보의 부동산 그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좀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그 앞에 1시간 동안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는 그 박주민 의원은 자기가 질문해 놓고 그 정원호 의원이 얘기하는 대답이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박주민 의원은 또 다시 묻지도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경선이 재미없다는 그 뜻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 지역의 땅값 오른 게 치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성동구 네. 땅값 오른 게. 그래서 참 저 그 민주당이 좀 이념적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다시 받았어요. 왜냐하면 땅값 오른 게 왜 올랐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거기가 정말 매력이 넘쳐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땅값이 오른 거면 그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아무 일 없이 문재인 박원순 때처럼 일 없이 그냥 집값이 오른 거는 정책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그 두 가지는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토론회를 보니까 전혀 그런 기본적인 관념이 있으신 분이 없고 그냥 땅값 오른 건 나쁜 거 좋은 거 치적 아님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념적인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뭐랄까 민주당은 참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그 집값 문제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그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윤 후보님의 공약 중에 한 가지 눈길이 가는 거는 닭공 3종 세트 그리고 용적률 500% 제4종 일반 주거지역 신설이란 워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의 지금 주택 공급은 절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제가 20살 이후로 이렇게 심각한 공급 절벽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입주 물량이 너무너무 모자라는데 이럴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닥치고 공급입니다. 만약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런 그 공약을 내지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닥치고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사업성을 가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용적률과 종상향이라는 도구가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전적으로 룰을 좀 간소화하고 정비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공공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성을 좀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과 쓸데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잘 그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용적률, 종상향 이런 큰 사업성을 보장하는 도구가 있고 공공기업 같은 것에 대해서 그 행정이 주민들과 괜히 싸우지 말고 룰도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이게 제가 얘기한 닥치고 공급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보신 그럼 4종 일반 주거 지역은 여기 새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 지금. 만들어야 되고 국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담판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그랬잖아요. 중앙정부랑 사사건건 대립하면 이런 게 어떻게 해결되냐. 그러면 해결되기 어렵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중앙정부하고 당당하게 담판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2022년 대선 때. 네. 그래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그 필요할 때는 4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적률 500%까지도 올려줄 수 있어야지 서울같이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야 되는 곳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있고 그리고 이미 다 영상도 다 남아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럼요. 이야기다. 네. 이제 내일 BTS가 광화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이게 뭐 과도한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있을 것 같다는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짜증이 날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 몇 년 전이죠. 이태원 사건도 있었고 안전과 이번에 인파 통제 이런 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러면 관련 업자들만 뭐 이득 보지 않나 이런 뭐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그 서울 시민들께 좀 그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제가 BTS하고 무슨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만 네. BTS의 공연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서울 광화문이 다시 한번 전 세계
시민들의 눈에 멋진 도시로 각인이 될 거예요. 그렇게 광화문이 멋진 도시로 다시 한번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삶에도 저는 그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서울 팬덤 넥서스 비전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금 BTS 공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서울 팬덤 넥서스라는 게 이제 저희 정식 이름으로는 K컬처 넥서스예요. 넥서스는 아시겠지만 연결 이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 고민은 우리의 뭐 BTS부터 시작한 고민이 아니라 서울의 산업적인 에너지가 이제 없다라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이 기운이 너무 빠져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제조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보화 시대 때 서울이 IT 산업의 중심이었죠.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경기도로 많이 넘어갔고 서울은 이제 젊은이들이 뭔가 내 삶의 도전이 뭐지? 이러면서 꿈을 추구할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뭐냐 그러면 서울의 브랜드 가치예요. 이번에 BTS가 와서 공연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송출이 되면 광화문에 가보고 싶은 사람이 아마 수천만이 또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한번 오면 관광산업 같은 게 한번 붐을 일으키고 이제 휘발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휘발되지 않도록 그걸 지속 가능하도록 상시성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다른 산업들 BTS가 공연하고 굿즈를 팔고 그리고 뭐 화장품이라든가 한국 사람과 BTS를 상기시켜주는 광화문을 상기시켜주는 제조업부터 서비스업까지 많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들을 잘 연관시켜서 이것을 소비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건 전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여기서 많은 삶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K컬처 넥서스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화적인 자산을 특히 이 아티스트들의 그 매력을 상시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과 연관을 지어서 그 넓은 스펙트럼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게 서울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주도권을 주시려면 이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또 후보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렇죠. 윤희숙 후보님의 한 방은 뭡니까? 직진하는 능력자? 네.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진짜 보수는 그런 거예요. 방향을 뚜렷이하고 사회가 그리고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국민들한테 뚜렷하게 보이면서 그 길을 굉장히 정직하고 소신 있게 좌거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거. 그게 저는 진짜 보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멋있는 경선을 다른 후보들과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좀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지지자들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20년 동안 좀 쇠잔해 가는 서울이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의 바람이 지금부터 불기를. 지금부터 불기를요? 지금도 불어왔지만. 네, 불고 있지만 더 세게. 기분 나쁘셨어요? 아니에요. 네. 자, 지금까지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윤인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누군가는 안정된 궤도를 달릴 때 행복을 느끼지만 여기 정해진 길을 이탈해서 스스로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에서 길 위의 작가로 또 그리고 한국과 세계를 잇는 민간 외교관으로 매 순간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죠. 멈추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프로 엔잡러.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골든벨의 요정입니다. 손민아 씨를 모셨습니다. 요정까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KBS 24기 아나운서 동기거든요. 그렇죠.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 네, 저희가 같이 한 방송이 뭐 도전 골든벨, 네. 청춘 신고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항상 손민아 씨를 만나면 함께 오래 하진 못했어요. 항상 언제 어디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제가 싫었나? 좀 잘 잡으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근데 참 재밌네요.
돌고 우리가 돌아서 또 이렇게 제가 출연자로 그 진행하는 인터뷰이와 인터뷰어를 만난 거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같이 MC를 본 적은 많지만.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손민아 씨? 저야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잡으로서 하고 있고요. 여전히 지구를 계속 돌면서 콘텐츠도 만들고 또 세상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사업을 시작해서 제 타이틀 중에 사업가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과 한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네.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보면은 네. 직업이 맨날 바뀌어 있어. 하나씩 추가. 네. 네. 아니 예전에 근데 하던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 겁니까? 꼭 그렇진 않은데 뭔가 좀 운명적인 것 같아요. 저는 손민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스페인에서 스페인 가 있을 때 놀러 오셨잖아요. 제가 그때.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네. 우리 또 여행을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고. 네. 근데 스페인에서 보는 손민아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랬어요? 방송국에서 봤던 손민아 아나운서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여기가 딱이다. 약간 스파이 같은 거 해도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군요. 그랬었는데. 참 재밌었는데 그때. 네. 사실 손민아 아나운서는 뭐 도전 골든벨, 뭐 9시 뉴스도 진행하고 그랬지만은 대중들한테 아주 폭넓게 각인된 거는 책 한 권이 맞아요. 네. 나오고 나서 방송으로 치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도전 골든벨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저는 뭐 요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대 MC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진짜 그 방송이 있는 금요일 저녁 7시면은 길에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참가했던 학생들이 지금 뭐 성인이 돼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방송은 하던 그 10년이 채워지기 바로 직전에 우연한 기회에 책을 쓸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 뭐 일기 쓴다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글을 썼는데 그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스페인어는 자유다라는 책이고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책을 읽고 맞아요. 어딘가 떠났다는 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인생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책 한 맞아요. 권들은. 다른 길을 가거나 뭐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뭐 용기를 내서 원래 생각했던 일을 저지르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담당 프로듀서 이수민 PD도 그 책 읽고 네.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 많이 계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올라미나거든요. 올라미나. 안녕. 그죠. 잘하시네요. 스페인어로 올라가 안녕이니까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올라미나를 하는데 올라미나가 얼마 전에 박람회를 했어요. 코엑스에서. 예. 거기 참가를 했는데도 그 며칠 동안에만 10여 분에 달하는 분들이 제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어서 스페인을 알게 됐다면서 어떤 분은 막 엉엉 우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럴 때 우리가 뭐 말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말하는 거, 글로 쓰는 거 이렇게 어떤 스토리나 컨텐츠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전할 때 그것이 뭐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직업이랑 상관없이 그게 강의든 책이든 뭐 아니면은 뭐 말하는 이런 방송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궁금합니다. 네. 방송을 참 잘했잖아요. 보통은 이제 좋아했죠. 내가 하던 네. 일과 잘 안 맞아서 그 직업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손민아 씨는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9시 뉴스를 할 때 제가 그만뒀으니까 스스로. 박수 네. 칠 때 떠나라? 뭐 그런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네. 갑갑한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KBS의 편성표를 펼쳐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를 제가 이미 진행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똑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교양 뭐 네, 할 거 없이 라디오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제 자신이 이 안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좀 어렵기도 했고 그리고 좀 세상의 어떤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제가 언어를 여러 개 하는데 그거를 써먹을 길이 없잖아요. 이 방송국 안에서는. 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무대로 아직 젊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표를 낸다고 하니까 전혀 말리지 않으시고 잘 생각했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일이
적성에 맞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일을 잘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나 자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 세 번째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잠시 내려놓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가 되게끔 하면 된다라고 용기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별 큰 뭐 트러블 없이 회사를 그만뒀죠. 정말 훌륭한 아버님. 또 손민아 씨 아버님하고 또 저의 그 인연이 있어요. 제가 그 스페인 갈 때 저희 KBS 오셔가지고 전기 밥통을 주시면서 이걸 미나한테 갖다 줘라 그러시면서 제가 그 밥통을 들고 비행기를 탔던. 아니 왜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은 밥통을 못 만들어요. 지금도 밥솥이 없어요. 괜찮은 게.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래요? 웹사이트나 뭐 스페인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작년에 또 밥솥 하나를 제 그 배낭에다 메고 갔어요. 지난 여름에. 야, 근데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밥통을 들고 가라고 주실 줄 몰랐어요. 뭘 전해줄 게 있다 그래서 만났는데, 야.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 밥솥을 제가 또 메고 가면서 윤인구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정말 딸한테 다정하셨던 아버님이 이제는 이제 하늘에 계시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고, 그러나 더 가슴속에 강한 존재로 이제는 함께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행 작가의 삶은 잠깐 내려놨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저 사람은 그냥 뭐 가족이고 뭐고 주변인이고 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가까운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가족한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또 목숨 거는 스타일이라 저희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때 유럽에 원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냥 뭐 아무런 미련 없이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그때 5년 넘게 살았죠. 아예 같이 살면서. 그때가 이제 허핑턴 포스트 편집인하고 그게 너무 재밌는 게 알랭드 보통 학교 일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세상의 모든 이 섭리가 하나의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제 열지도 닫지 못하고 지금 30년째 KBS를 다니는 저도 있는데. 아니 왜요? 또 여기서 이 방송도 또 새로운 문이 열린 거죠. 그러네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자꾸 KBS 안에서만 이제 문을 열고 닫으니까. 언젠가는 또 좀 그런 게 계속 있고 싶어도 계속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니까 허핑턴 포스트에서도 연락이 오고 알랭드 보통 씨랑은 원래 알고는 있었는데 내가 한국에서 할 사람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손민아 씨가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그 두 가지 일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옮겨왔더니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상실이 저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그게 또 어떤 모멘텀이 돼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저의 그 인생에서 실험도 하고 도전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두렵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죠. 엄청 불안하거나 두렵죠. 걱정되거나.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 걱정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미리 많은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종이에다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냥 막막 정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왜 요즘 그 MBTI 있잖아요. 완전 뭡니까? 대문자 J거든요, 저는. J. 네네. 앞에는 뭐예요? ENFJ. ENFJ가 굉장히 사람들 연결하는 거 좋아하고 항상 제 옆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제 생각에는 스페인에서 오래 살면서 체득하게 된 어떤 인생 철학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사람들 천주교 신자다 보니까 인생에서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너의 운명을 결정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너는 어떻게 교만하게 네 인생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해? 불행이 섞여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결과는 네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을 비극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중간 있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기쁜 일들을 아주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즐기죠. 그래서 모멘텀 그 현재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혹시 실패할까봐 혹시 아플까봐 걸어나가지 못한다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리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한켠에 안고 가는 거죠. 이게 없이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달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고 계세요. 그러세요. 네네네. 전우태님은 손민아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강균목님은 여전히 아름다우신 멋쟁이 누님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전혜원님, 손민아 작가님 이 말이 이젠 더 익숙한 것 같다고. 네. 간만에 친정 오시니까 어떠세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KBS 오랜만에 왔어요. 작년인가? 네, 작년에 임수미 선배님 프로그램에. 네, 진짜 친정에 올 때 느낌은 어떻습니까? KBS 올 때 편해요? 아니 제가 한동안은 그 주차장 입구 들어올 때 자꾸 그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시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들어오면서 출입증 뭐 이렇게 받고 이런 것도 좀 예전보다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여기 우리 집인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서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게다가 김장 조끼까지 입고. 아니 저 이거 너무 찰떡이라. 아니, 스페인에다가도 좀 소개를 해봐요. 저 지난번에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지금 성당 앞에 그 가우디 성당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그 앞에서 그거 입고 하나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2018년에 하와이에서 뭐 큰 사고가 있었다는 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뭐 촬영하러 갔는데 제가 하와이 관광청 홍보대사를 했고 촬영하러 뭐 신나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교차로에서 저희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차가. 근데 뭐 다시 못 걸을 수도 제가 그 사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외상은 없었는데 외상 없애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가 막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너무 시골이라. 그 커튼으로만 되어 있고 벽이 없어요. 근데 막 그 주치의가 되게 키가 작은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막 간호사들하고 저 진통제 주사를 놔도 저렇게 듣지를 않고 저거는 검사를 해봐야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다리는 몇 시간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네.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제 인생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이게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진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웠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렇게까지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게 됐으니 이제부터 괜찮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말하는 것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군요, 진짜. 그렇죠.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큰 일은 없었지만 고 한 4-5시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앞으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뒤집히거나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을 나는 한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반추를 하게 됐고 그 병원을 걸어 나오면서 이제 다행히 괜찮다. 앞으로 한 2-3주 조심해라 하는 이야기 듣고 오면서 이게 정말 내일 죽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이렇게 쓸 것인가? 이거를 매일 한번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저 스페인 방송에도 출연해서 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그 다음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고 살아야지. 그때 이제 인생학교 이런 거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일보다 오늘을 즐겨야지. 그랬더니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갇혀 있는데 KBS에 있을 때부터 뭐 시작해서 스페인어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잘 없기 때문에 그 스페인 측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방송이에요. 스페인어로 쓰는 전 세계 국가들에서 시청률 1위인 방송을 제가 출연을 하게 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수사나 그리소라고 하는 뭐 국민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진행하는 El Espejo Público라는 프로그램이었고 그 방송이 이제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전 세계로 송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보를 막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보고 같은 언어권에 있는
중남미의 수많은 국가들이 뭐 멕시코, 페루, 코스타리카, 칠레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연락이 아르헨티나 뭐 코스타리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서바나권 쓰는 네. 나라들. 네. 매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구경 방송, 무슨 방송, 뭐 신문 인터뷰 이래가지고 한두 달 동안 제가 정신없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의 파워와 또 이 언어의 파워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나라를 다녔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느 곳이 돌아다녔어요. 가장 기억이 납니까? 아, 너무 많은데 뭐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갔을 때도 기억에 남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좀 다시 가고 싶다 생각하는 거는 칠레 남부에 있는 파타고니아 또레스 파이네라고 하는 빙하가 있는 진짜 그 안 가본 데가 공원이 없이 있습니다. 다녔군요. 거기를 꼭 다시 가고 싶어요. 전에 갔을 때는 그냥 관광객처럼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x4 차를 빌리고 캠핑하는 텐트 같은 걸 하나 싣고 그 공원 안에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자기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또 손민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줬습니까? 그것도 또 저에게 저 이러다 돛 닦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800km 다 걸었어요? 다 걸었죠. 예. 와우. 다 걸었고 네. 그걸 걸으면서 사실 너무나 많은 걸 느꼈지만 진짜 뭐 시간이 없으니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고민이 누구나 다 가방에 뭐 넣어가지고 가지? 왜냐면 가방이 쬐끔해야 되거든요. 무게를 지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오래 걸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데 다 걷고 나면 압니다. 사실 꼭 필요한 건 거의 없었구나. 그래서 인생도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고 욕심내는 것들이 어쩌면 이라는 거, 어쩌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이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어쩌면 쟤처럼 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대부분이더라 라는 거를 깨닫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분이 채 남지 않아서 네, 묻고 싶은 벌써요? 질문 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네네네. 그렇게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에너지는 어디서 호기심 나와요? 같은데요. 호기심? 네. 호기심 많아요. 네. 네, 다 해봐야 되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뭐 장소를 봐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작가를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질문하게 되고 내가 뭐든지 재미있다고 느끼고 그런 호기심과 긍정적인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손민아의 다음 행보는 뭡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올라미나를 이제 열심히 잘 키우면서 네.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스토리텔링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연결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 같아서요.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가장 저다운 일을 깊게 파보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2919님, 3399님 너무 반갑습니다. 손민아님 또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고 한국 올 때마다 나와주세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 좀 길게 불러주세요. 아쉽네요. 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민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